안녕하세요. 저는 40대 후반의 주부입니다. 최근 제게 큰 고민이 생겼습니다. 지금의 남편과는 소개팅을 만나서 지금까지 아들 하나 낳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들도 크게 속 썩인 적은 없었지요. 그런데 남편과 사이가 썩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소한 생각 차이들이 분명히 존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종종 싸우는 일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남편과 잠자리는 점점 줄어드는 중입니다. 지금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겨우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딱히 불만은 없었습니다. 잠자리를 싫어한다기보다는 그냥 부부니까 의무적으로 관계 유지를 하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들이대도 귀찮을 때가 더 많았습니다. 30대를 넘어오면서 남편과 잠자리가 점점 시들해졌죠. 친구들과 만나면 농담처럼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라고도 했고요. 그냥 다들 이렇게 사는가 보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동네 아줌마들끼리 만나면 자연스레 남편 험담도 했고요. 다른 여자들도 그렇게 사는구나 생각하며 위안을 삼았죠. 나만 이상한 게 아니라는 그런 위안이었습니다. 남편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딱히 싫다 좋다도 없었습니다. 나를 여자로 보는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속상도 했지만 지금은 딱히 느낌이 없었지요. 그러다 모처럼 친구들과 모임이 있었습니다. 최대한 예쁘게 꾸미고 제일 비싼 액세서리로 치장을 했습니다. 나이는 들었지만 아직도 여자들끼리 경쟁심을 가지고 있었죠. 다들 최대한 화려하게 꾸미고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조금이라도 어릴 때로 돌아간 기분이었죠. 우리는 일부러 더 화려한 음식점으로 골라서 갔습니다. 이후에 술집도 젊은 애들이 많이 가는 곳으로 갔습니다. 시끄럽기만 해서 싫기도 했지만 어린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보니 또 부럽기도 하더군요. 그렇게 친구들과도 오랜만에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웬 젊은 남자애가 우리 테이블로 걸어왔습니다. 대략 20살 초반 정도의 남자아이였습니다. 제 아들과 비슷한 또래의 그가 우리 앞에 서더군요. 그리고 뭔가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대뜸 제게 연락처를 달라고 하더군요. 순간 친구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자기들끼리 술게임을 한 거더군요. 아무 테이블에나 가서 연락처 따오기라더군요. 아줌마들이니까 좀 쉽게 해주지 않을까 싶어서 왔다고 했죠. 그럼 그렇지 싶었지만 기분은 좋았습니다. 왜 저를 지목한 것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안절부절 못하는 표정이더군요. 재미있기도 했지만 연락처를 함부로 주기는 꺼려졌습니다. 그래서 그냥 돌려보내려 하는데 다른 친구들이 장난기 가득한 표정을 짓더군요. 그리고 그 남자애를 우리 자리에 앉혔습니다. 연계가 왔다느니 하면서 다들 신나하더군요. 그리고 술을 마셔야 보내준다고 했지요. 결국 친구들은 저랑 러브샷을 지시했습니다. 재미있기는 했지만 아들뻘 남자애라서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그 아이는 불쌍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더군요. 그 모습이 귀엽기도 해서 저도 장난에 동참을 해주었습니다. 우리는 얼굴을 맞대면서 러브샷을 했습니다. 그 남자가 떨고 있는 게 느껴지더군요. 그런 모습이 풋풋해서 오히려 귀엽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좀 더 과감하게 그 남자를 끌어당겼습니다. 친구들은 사진을 찍으며 엄청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보답으로 제 전화번호도 찍어주었습니다. 요즘 애들은 이렇게 노는구나 생각하며 웃었습니다. 친구들도 이색 경험에 무척 재미있어 했습니다. 다들 또 한 번 오지 않나 하고 기다리기도 했지요. 하지만 그 아이들은 다시는 우리 테이블에는 오지 않더군요. 그래도 덕분에 우리는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술자리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라 받지를 않았는데 또다시 전화가 오더군요. 그제야 그 번호가 누구인지 떠올랐습니다. 제게 번호를 따라왔다던 그 남자아이였습니다. 저는 괜한 설렘을 느끼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역시 그 남자애였습니다. 약간 취한 목소리로 제게 말을 하더군요. 아까는 귀찮게 해드려 죄송하다고 말을 했죠. 귀엽게 생긴 아이가 예의도 바르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아까 친구들이 술을 너무 먹여서 미안하다고 했지요. 그렇게 잠깐 통화를 하는데 문득 궁금증이 생기더군요. 아까 왜 저한테 연락처를 달라고 했는지 물었죠. 아줌마지만 내심 나를 선택한 이유에 기대와 궁금증이 생겼죠.
그랬더니 그 아이가 우물쭈물하다가 말을 했습니다. 그냥 제일 덜 무서워 보여서 그랬다고 하더군요. 그 순간 저는 빵 터졌습니다. 내가 뭘 기대했나 싶어 웃음이 나오더군요. 그냥 몰랐으면 기분이라도 좋았을 텐데 괜히 물어봤다 싶었죠. 나이가 많아도 여자인데 예쁘다고 해줬음 좋았을 텐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 남자가 문득 이 차를 갔냐고 묻더군요. 그건 아니고 집으로 가려던 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가 갑자기 같이 한잔하면 안 되냐고 하더군요. 이게 뭔 상황인지 신기하기도 하고 괜히 설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안 된다고 했더니 어딘지 묻고는 곧바로 달려왔더군요. 그렇게 저는 그 남자애랑 둘이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예쁘지도 않은 아줌마를 왜 만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도 오랜만에 젊은 남자애랑 대화를 나누니 좋더군요. 마치 예전에 소개팅을 하던 그런 설렘이 있었죠. 그런데 저보다 그 남자애가 술이 더 취한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2차로 노래방을 가자고 했습니다. 시간이 좀 늦었지만 술도 깰 겸 그러자고 했습니다. 남편에게는 그냥 조금 늦을 것 같다고만 했습니다. 친구들과 만나는 걸 알기에 남편은 알겠다고만 하더군요. 그리고 그 남자애가 이끄는 대로 노래방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노래방에 단 둘이 앉았습니다. 술에 약간 취했지만 그 아이의 목소리가 너무 좋았습니다. 요즘 애들은 노래를 잘 부르는구나 생각을 하며 감상을 했죠. 그러다 함께 춤도 추게 되었지요. 그 아이가 저를 곱겨 안고 춤을 추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술 때문인지 그 아이가 점점 스킨십을 해왔습니다. 그때 피하거나 했어야 하는데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상하게 그런 묘한 설렘이 좋았습니다. 어린애인 줄 알았는데 나보다 체격이 더 큰 남자더군요. 분명 해서는 안 될 일인 줄 아는데 오랜만에 느끼는 그 설렘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아이는 더한 것을 제게 요구하더군요. 그런데 제가 미쳐서 그만 그 아이와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그것도 노래방에서 그 짓을 해버린 것이었죠. 그 순간은 저도 함께 어려지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한바탕 일을 치르고야 정신이 번뜩 들더군요. 그래서 급히 노래방에서 도망치듯 나와버렸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오는데 심장이 벌렁거렸습니다. 다행히 집으로 왔는데 불이 모두 꺼져 있었습니다. 아래가 젖은 게 느껴지고 있는데 남편이라도 볼까봐 두려웠죠. 그런데 마침 아들이 인기척에 방문을 열어보더군요. 술 마시고 왔다고 아들이 잔소리를 했지요. 순간 젖은 아래가 느껴져서 심장이 쪼그라드는 기분이었습니다. 혹시나 들키지 않을까 걱정이 되더군요. 재빨리 욕실로 들어가 샤워부터 했습니다. 몸에 남은 흔적들을 모두 지워내고 확인도 했습니다. 젖은 옷들도 모두 물에 담궈 흔적을 없앴지요. 들킨 것은 아니지만 엄청 긴장이 되더군요. 다음 날에도 남편과 아들의 얼굴을 보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대충 아침을 먹여서 보내고서야 안심이 되었죠. 혼자서 미쳤다고 자책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또 혼자 있으니 어제의 일이 떠오르더군요. 안 된다는 건 알지만 젊을 때로 돌아간 것 같은 설렘이 있었죠. 마음이 싱숭생숭한데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저장은 하지 않았지만 그 아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엄청 고민이 되었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반가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답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에 온통 어제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대답을 했습니다. 그 아이도 그냥 반가웠다고만 말을 하더군요. 우리 사이에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뭔가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뒤로도 그 아이에게서 종종 연락이 왔습니다. 저도 점점 편하게 대답을 해주기 시작했지요. 뭔가 어린애인과 대화를 하는 것 같은 설렘이 좋았습니다. 물론 비번을 걸어서 남편과 아들은 알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뒤로 사실 그 남자랑 몇 번을 더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일상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확실히 제 아들 또래의 철없는 고민들을 하고 있더군요. 하지만 왠지 좀 더 어른스러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나와의 관계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번의 만남 뒤 우리는 대낮에 모텔도 갔습니다. 조금 부담스러운 느낌도 있었지만 남편에게서는 느낄 수 없었던 젊음이 느껴졌습니다. 저도 덩달아 젊어지는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그래도 나이 차이가 나는 것은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하루 종일해도 멀쩡할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실신하듯 뻗어버리곤 했지요. 그리고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남편을 볼 때마다 죄책감을 느끼는 것도 있었고 아들을 보는 것도 항상 마음이 편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번 그만둬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그 아이가 연락을 해왔지요. 그때마다 저는 그 아이를 거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번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 남자를 만나면 기분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젊어진 기분이라 더 좋았습니다. 평소에는 대충 입고 다녔는데 저도 여자로서 조금씩 꾸미기 시작했죠. 본능적으로 조금이라도 젊게 보이고 싶었지요. 몸매 관리도 하기 시작했고 화장도 다시 하고 있습니다. 피부나 옷도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변에서 예뻐졌다는 소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남편도 요즘은 저를 건드리기 시작하더군요. 덕분에 남편과 잠자리를 가지는 일도 많아졌습니다. 제 달라진 모습이 남편에게 뭔가 활력을 준 모습이었죠. 내심 나를 다시 봐주는 남편의 변화가 기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남편과 그 남자를 비교도 하게 되었죠. 남편과 사이가 좋아졌음에도 자꾸 그 남자를 떠올리게 됩니다. 남편과는 아무리 해도 젊을 때처럼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비교를 하게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그 남자가 주는 그 느낌을 잊을 수 없습니다. 저도 그 남자가 제 연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고 단순히 육체의 즐거움을 추구할 뿐이란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얼마나 잘못된 관계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를 다시 여자로서 느끼게 해주는 인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매번 끝내자고 마음을 먹으면서도 그러지 못하고 다시 요구를 받아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큰일이 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파국을 원하지 않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곧 그 아이와의 관계를 정리할 생각입니다. 한순간의 일탈이 최악으로 치닫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남편에게는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편에게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주부입니다. 조언을 구하고자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일찌감치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아들을 하나 가지게 되었지요. 아들이 태어나면서 회사는 그만두었습니다. 저는 일찌감치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아들을 하나 가지게 되었지요. 아들이 태어나면서 회사는 그만두었습니다. 아무래도 회사를 다닐 때보다는 몸이 편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전업주부가 되었고 그냥 평범한 아줌마처럼 살게 되었습니다. 남편과도 사이가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사이가 엄청 좋은 편도 아니었고요. 잠자리도 많이 뜸해진 상태였습니다. 가끔은 내가 여자로서 매력이 없나 싶기도 했고 젊은 시절을 다 보낸 것 같아서 아쉽기도 했지요. 가끔 동네 아줌마들과 비슷한 하소연을 하기도 했죠. 그래도 아들이 커가는 걸 보는 건 큰 낙이었습니다. 아들은 말썽도 피우지 않고 잘 커나갔죠. 하지만 점점 아들과는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사춘기를 지나더니 제 품에서 벗어나는 게 느껴졌죠. 조금은 서운하지만 아들이 성장하는 거라 괜찮았습니다. 어느새 아들이 독립할 시기가 오는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아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지만 아들은 바빠서 저랑 시간을 보낼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혼자인 시간이 점점 많아지더군요. 남편도 늦게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남아도는 시간에는 아줌마들을 만났습니다. 카페에서 수다를 떨기도 했고 운동도 함께 했죠. 그 무렵 동네 아줌마들과 골프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운동이라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공이 딱딱 맞아갈 때 재미가 있었습니다. 함께 운동하는 엄마들과도 수다를 떠는 게 재미있었죠. 그래서 거의 매일 오전에는 골프 연습장을 다녔습니다. 남편도 잘해보라며 골프채도 사주더군요. 가끔은 남편이 자세를 가르쳐주기도 했습니다. 덕분에 남편과도 오랜만에 대화도 나누고 했네요. 무엇보다 공동의 이야깃거리가 생겨서 좋았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에 배울 걸 그랬나 싶었죠.
그래도 평소에는 동네 아줌마들과 연습장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프로님께 골프를 배웠지요. 이제 30 정도의 프로님은 무척 진지한 사람이었습니다. 외모도 무척 잘생긴 편인데 친절하기까지 했지요. 그래서 아줌마들이 엄청 좋아하는 프로님이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프로님이 제 몸을 만져서 긴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잘생긴 남자와의 스킨십이 싫지는 않더군요. 은근히 긴장도 되지만 기분도 좋았습니다. 나중에 제 골반을 잡아줄 때는 은근 쾌감을 느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묘하게 자꾸만 원하게 되었죠. 그래서 자꾸만 질문을 하고 접촉을 요구했지요. 프로님에게 골프를 배우면 대화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사적인 대화에서도 프로님은 귀를 기울여 주셨죠. 어리지만 참 매너 있는 남자구나 싶었습니다. 젊고 잘생긴 남자가 나를 여자로 존중해준다는 착각이 들었죠. 혼자 이 남자도 나를 여자로 보는지도 궁금해질 정도였죠. 혼자만의 망상이라는 걸 알지만 설렘은 막을 수 없었죠. 남자가 사근사근하게 대해주니 너무 설레더군요. 어느 순간부터는 프로님과의 시간 자체가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비싼 수강료를 내고 수업을 계속 들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바람을 피운다는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저 오랜만에 저도 여자로 대우받는 느낌이 좋았을 뿐입니다. 그렇게 조금씩 프로님과의 시간을 즐기고 있었죠. 그러던 중 프로님이 제게 머리 올려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필드를 처음 경험한다는 의미였죠. 하지만 그 말에 본래 뜻이 자꾸 떠오르더군요. 옛날 기생이 처음 남자를 맞이한다는 뜻으로 알고 있었죠. 마치 제가 첫 남자를 맞이하는 기생이 된 것 같았죠. 그렇게 저는 프로님을 통해 필드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필드 경험은 실수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프로님이 옆에서 계속 도와주었지요. 덕분에 성적은 엉망이지만 나름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함께 간 일행들과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술도 함께 마시게 되었죠. 오래 걸어서 그런지 금방 몸이 피곤해지더군요. 다들 대리기사를 불러서 집으로 돌아들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프로님의 차로 이동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둘만 남으니 묘한 기분이 들더군요. 자꾸만 머리를 올린다는 이야기가 떠올랐죠. 마치 첫 경험을 하는 여자아이가 된 기분이었죠. 그리고 프로님께 잠깐만 놀다가 가자고 했습니다. 뭘 해야 한다는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여자로서 사랑받는 기분을 즐기고 싶었죠. 그리고 프로님도 잠깐만 쉬었다가 가자고 하더군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왠지 거절을 하고 싶지가 않더군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프로님은 그대로 차를 운전을 하더군요. 그리고 골프장에서 멀지 않은 곳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골프장 인근 외딴 곳에도 커다란 모텔이 있더군요. 모텔이 보이자 저는 살짝 긴장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못하면 끝까지 갈 것을 알았죠. 하지만 그때 프로님을 말리지를 못했습니다. 이미 술기운도 살짝 올랐고 분위기에 취한 상태였죠. 프로님은 아주 부드럽게 저를 대해주셔서 좋았습니다. 저는 그대로 프로님의 품에 안겨버렸습니다. 젊고 건강한 프로님의 품에서 저도 어려진 기분이었습니다. 그 순간은 죄책감 같은 건 전혀 느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너무 황홀한 기분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관계가 끝날 무렵에야 작은 후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저지른 짓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죠. 하지만 프로님의 감미로운 말을 들으며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여자로서 사랑받는 기분에 너무 취한 것이었죠. 그 뒤로 골프 연습을 핑계로 프로님과 자주 만났습니다. 주로 연습장이 끝날 무렵에 연습장을 갔습니다. 몇 번이고 프로님에게 안기면서 여자로서 기쁨을 즐겼습니다. 프로님이 조금씩 과한 요구를 하더라도 모두 들어주게 되었죠. 이전이라면 상상도 못할 속옷도 사입게 되었지요. 만나지 못할 때에도 항상 서로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끔은 제게 야한 사진을 요구하더군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저는 그의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화장실에서 옷을 들추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었던 것이죠. 엄청 망설이다가 바로 지우라고 하면서 보냈습니다. 하지만 프로님은 엄청 기뻐하더군요. 딱 한 번만이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이후에는 전신을 찍은 사진도 보내기도 했고 점점 도를 넘은 영상도 찍어서 보내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끄럽고 두려운 기분이 들었지만 점점 몰래하는 그 행위에 스릴을 느끼게 되었군요. 그래서 점점 사진이나 영상을 보내는데 무감각해지고 있었죠. 나중에는 남편이 있는 시간에도 사진을 찍곤 했습니다. 화장실에서 몰래 사진을 찍어서 보내기도 한 것이죠. 그때는 정말 제가 미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저는 생각지도 못한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주말 저녁에 남편과 아들은 각자의 시간을 보냈죠. 남편은 TV 앞에 있었고 아들은 자기 방으로 들어간 상태였죠. 그때 프로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프로님은 이번에도 은큼한 사진을 요구했습니다. 눈치를 보니 아무도 제게는 관심을 두지 않았죠. 그래서 주방에서 눈치를 보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프로님은 그 사진으로 부족하다고 하더군요. 이번에는 화장실로 가서 좀 더 과감한 사진을 찍었습니다. 프로님이 아닌 누군가에게 보이기 민망한 그런 사진이었죠. 몇 장을 찍어서 그 중에서 그나마 괜찮은 사진을 골랐습니다. 그런데 그때 남편이 저를 찾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급히 사진을 골라서 톡으로 프로님에게 보냈지요. 그리고 급히 나가서 남편에게 갔습니다. 남편이 해달라는 것을 해주고 돌아서서 전화기를 다시 보았습니다. 프로님의 반응을 보려고 전화기를 열었지요. 그때 저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급히 사진을 보낸다는 것이 실수로 아들에게 보낸 것이었죠. 너무 놀라서 보았더니 아들이 이미 확인을 한 상태였습니다. 차마 누구에게도 보일 수 없는 사진이었습니다. 거기에 프로님께 아양을 떨며 보낸 대화까지 있었죠. 아들이 그 모든 것을 보아버린 상태였지요. 식은땀이 나고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에게서는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미치겠더군요. 하지만 일단 해명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빠르게 톡을 보냈습니다. 실수로 잘 못 보냈으니까 지우라고 했지요. 하지만 그 순간 아들이 제게 물어오더군요. 엄마 혹시 바람 피우냐고 하더군요. 그제야 그동안 저지른 일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뒤늦게 후회와 죄책감이 몰려왔지요. 하지만 아들에게 사실대로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일단은 친구들끼리 장난치던 거라고 둘러댔고 아들에게 사진도 모두 지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그 뒤로 아들과 눈이 마주치는 게 두려웠습니다. 아들이 제 은밀한 모습을 모두 보았고 제가 바람핀 사실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혹시나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아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모든 것이 두려웠습니다. 저는 곧바로 프로님과의 대화를 모두 지웠고 제가 찍었던 사진도 모두 삭제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아들이 알게 된 이유였죠. 그래서 남편이 없을 때 아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아들은 더러운 사진은 지웠다고는 하더군요. 하지만 제게 엄청 화를 내더군요. 대체 어떤 친구기에 그런 사진을 보내냐고 했죠. 제 변명이 말도 안 된다는 것은 아들이 모를 리 없었죠. 저는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눈물을 흘리며 사과를 했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아들은 제게 집요하게 누구인지 물어보더군요. 그때는 아들이지만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 뒤로 아들은 원망 어린 눈으로 쳐다봅니다. 그리고 종종 제 전화기를 아들이 확인을 하고 있지요. 하지만 저는 그런 아들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혹시나 남편도 알게 될까봐 두려웠지요. 착하기만 했던 아들이 이제는 너무 무섭습니다. 집에서도 매번 신경질적으로 저를 대합니다. 상황을 모르는 남편은 그런 아들을 혼내기도 했지요. 덕분에 아들과 남편의 사이도 좋지 않아졌습니다. 제 잘못으로 인해 가족이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뒤늦은 후회와 죄책감에 하루하루가 힘이 드네요. 할 수 있다면 시간을 되돌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골프도 끊었고 아줌마들과도 잘 만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항상 의심 어린 눈으로 저를 봅니다. 이대로 우리 가정이 박살날까 두렵습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 내게는 오랜 친구가 있었다. 중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함께한 친구였다. 우리는 엄청 자주 어울려 다녔다. 서로의 집에도 자주 찾아갔다. 그래서 가족들과도 다 아는 사이였다. 친구네 집에서 자고 오는 일도 많았다.
그리고 친구에게는 누나가 한 명 있었다. 4살 차이가 나는 누나였고 우리가 고등학교 때 대학생인 누나였다. 스타일도 좋고 얼굴도 예쁜 누나였다. 공부도 잘해서 교대를 다니는 누나였다. 하지만 친구는 누나라면 질색을 했다. 친구의 누나는 목소리도 크고 잔소리도 많은 편이었다. 절대로 여성스러운 사람은 아니었다. 내가 있어도 옷도 대충 입었고 머리를 안 감고 있는 날도 많았다. 물론 대부분 쌩얼이었다. 오히려 내가 불편한 날이 많아졌다. 누나의 옷차림이 자꾸만 신경이 쓰인 것이다. 하지만 내색하지는 못했다. 가끔 아주머니가 혼을 내시기는 했다. 동생 친구 있는데 신경 좀 쓰라고 하셨다. 누나는 그런 것은 신경 쓰지 않는 성격이었다. 친구도 진저리를 쳤다. 저런 여자를 누나 데려갈까 불쌍하다고 했다. 전형적인 남매 사이였다. 하지만 누나도 분명 매력있는 사람이었다. 차려입고 화장도 하면 정말 예뻤다. 성격도 씩씩해서 건강한 느낌이었다. 확실히 또래 친구들과는 다른 성숙함이 있었다. 대화를 해보면 확실히 어른 같은 느낌이었다. 그래서 누나를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다. 자연스럽게 누나랑도 편한 사이가 되었고 대학교에 진학할 때 누나는 조언도 많이 해주었다. 그리고 누나는 그대로 졸업하면서 교사가 되었다. 성인이 되면서 친구와 종종 술을 마셨다. 이런저런 조언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셨다. 물론 술값도 흔쾌히 내주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 부모님이 시골을 가셨다. 그래서 친구네 집에서 술을 마시기로 했다. 우리는 치맥을 먹으며 축구 중계를 보기로 했다. 당연히 누나도 퇴근하고 함께했다. 샤워를 하고 나온 누나는 내 옆자리에 앉았다. 언제나처럼 꾸미고 그런 건 없었다. 젖은 머리카락과 커다란 티셔츠 차림이었다. 익숙해질만도 한데 눈을 둘 곳이 없었다. 그렇게 우리는 간단히 치맥을 즐겼다. 축구 중계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술자리를 가졌다. 다른 음식을 배달시켰고 술도 더 꺼내왔다. 부모님이 안 계셔서 일탈을 한 것이다. 그러다 술을 과하게 마시게 되었다. 친구가 먼저 술을 먹고 뻗었고 누나와 한 잔 더 마신 기억이 났다. 하지만 그 뒤로 눈을 떠보니 방안이었다. 그리고 몸으로 뭔가 좋은 감촉이 느껴졌다. 누나가 내 품에 안겨 잠이 들어 있었다. 그제야 어렴풋이 지난밤 기억이 났다. 술에 취해 내가 누나에게 들이댔던 것 같았다. 그리고 누나도 술에 취해 있었다. 누나도 술에 취해서 내 고백을 받아주었다. 우리는 곧바로 키스를 했던 기억이 났다. 그리고 누나와 그대로 사랑도 나누었다. 술에 취한 우리는 몇 번이고 넘어졌었다. 그러면서도 본능대로 움직였던 기억이 났다. 순간 등골에 소름이 끼치는 기분이었다. 그 순간도 내 피부에 누나의 피부가 닿는 느낌이 났다. 어젯밤의 일이 꿈이 아니었던 것이다. 사고를 쳐도 단단히 친 것이 확실해졌다. 하지만 정신이 번쩍 들었다. 집에는 우리만 있는 게 아니었다. 나는 얼른 누나의 몸에서 떨어졌다. 나는 황급히 보이는 옷을 찾아보았다. 그러다 황급히 거실로 달려나갔다. 그곳에 내 옷과 누나의 옷이 보였다. 누나의 팬티와 브라가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다. 다행히 친구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 같았다. 나는 친구가 나오기 전에 서둘러 옷을 챙겼다. 그리고 누나의 방으로 돌아왔다. 그때 누나도 정신을 차린 듯 눈을 뜨고 있었다. 누나도 당황한 표정이었다. 나는 누나의 옷들을 방 안에 던져넣고 거실로 나갔다. 잠시 후 친구가 부스스한 표정으로 나왔다. 나는 소파에서 잠들었던 것처럼 행동을 했다. 친구는 아무것도 모른 채 나를 깨웠다. 그리고 함께 거실을 치웠다. 누나는 내가 나갈 때까지도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다행히 아무런 일도 없이 한 고비를 넘겼다. 하지만 내 머릿속은 복잡했다. 누나를 안았던 그 느낌이 자꾸 생각났다. 누나에게 한 짓이 죄책감처럼 느껴졌다. 이제 누나를 어떻게 봐야 하나 싶었다. 하지만 내심 누나와 그런 일이 싫지만은 않았다. 그리고 며칠 뒤 누나를 만났다. 누나가 먼저 만나자고 연락을 한 것이다. 나는 걱정 반 기대 반으로 누나를 만났다. 하지만 누나는 의외로 담담한 표정이었다. 입조심하라고 나에게 당부를 할 뿐이었다. 오히려 내가 더 어색해했던 것 같았다. 한번 몸을 섞고 나니 누나가 여자로 보였었다. 그래서 온갖 생각을 다 했었다. 하지만 누나는 아무 일도 없는 느낌이었다. 사실 온갖 상상을 하며 누나를 만났다. 하지만 누나가 아무렇지 않은 모습이 충격이었다. 오히려 조금 서운한 기분이 들었다.
그렇게 괜히 서운한 마음에 집으로 돌아왔다. 그 뒤로도 누나 생각을 많이 했다. 하지만 애써 누나를 만나려 하지 않았다. 그런 일이 벌어졌었는데 누나를 보는 것도 어색했고 누나의 아무렇지 않은 그 모습도 서운했다. 그래서 일부러 피한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한 달쯤 시간이 흘렀다. 누나에게서 먼저 연락이 왔다. 누나는 내게 만나자고 말을 했다. 누나는 일부러 자길 피하느냐고 물었다. 이미 내 마음 같은 것은 다 알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그렇다고 말을 했다. 누나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리고 상처 줘서 미안하다고 말을 했다. 누나의 눈에서 눈물도 흘러내렸다. 항상 어른이던 누나가 눈물을 보였다. 그 모습에 나는 크게 당황을 했다. 그리고 오히려 내가 누나를 달래기 시작했다. 이해할 수 없지만 누나가 울었고 누나는 그날 술을 많이 마셨다. 말은 안 했지만 누나도 힘들었다고 했다. 나는 술김에 사귀자고 고백을 하게 되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누나를 향한 마음이 컸다. 그리고 누나도 술기운에 동의를 했던 일이다. 누나의 승낙을 받자 마음이 급해졌다. 그리고 누나는 내 키스를 받아주었다. 이번에는 나도 정신은 멀쩡했다. 마음이 통한 우리는 그대로 모텔로 향했다. 성급한 줄 알지만 그때는 마음이 급했다. 다시 그때처럼 하고 싶은 마음이었다. 항상 어른스럽던 누나가 부끄러워했다. 나는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이제는 내 여자로 그녀를 품에 안았다. 흥분한 탓인지 미처 피임 같은 건 생각도 하지 못했다. 누나도 피임을 이야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를 받아주는 것 같았다. 한바탕 엄청난 폭풍이 지나가고 숨을 고르고 있었다. 그때 누나가 먼저 입을 열었다. 이제 우리 어떻게 하느냐고 한숨을 내쉬었다. 나는 용기를 내어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말을 했다. 그러자 누나는 피식 웃고 말았다. 나는 진심이라고 말을 했다. 나름 진심으로 나의 각오를 말한 것이었다. 그런데 누나가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았다. 그래서 정말로 나랑 사귀자고 다시 말을 했다. 그러자 누나가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다. 그리고 사실 이번 달에 생리를 안 한다고 했다. 누나의 눈빛이 심각해 보였다. 순간 머릿속이 멍해지는 기분이었다. 분명 끝까지 책임지리라 마음을 먹었는데 그 순간은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았다. 순간 당황한 모습을 그대로 누나에게 보여버렸다. 나의 그런 모습에 누나는 걱정 말라고 했다. 내일 누나 혼자 병원을 갈 예정이라고 했다.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전개였다. 나는 머리가 멍해지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나쁜 놈이 되고 싶지는 않았다. 그래서 내가 책임지겠다고 같이 병원에 가자고 했다. 누나는 약간 감동한 표정으로 나를 보았다. 나는 왠지 모를 책임감에 다시 힘이 들어갔다. 잠깐 놀라기는 했지만 진심으로 책임지고 싶다고 했다. 그리고 임신이라면 결혼까지 하자고 말을 했다. 누나는 눈물을 쏟으면서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내가 알던 누나가 정말로 내 여자가 되는 순간이었다. 아침이 되니 허리가 아플 지경이었다. 밤새 몇 번을 했는지 기억도 안 날 지경이었다. 임신이라고 생각했기에 피임은 신경 쓰지 않았다. 누나도 비슷한 생각을 한 것 같았다. 피임도 생략하고 원 없이 사랑을 나누었다. 그리고 우리는 다음날 함께 병원을 갔다. 사실 엄청 긴장이 되었고 후회도 되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그런데 다행히 임신은 아니라고 했다. 스트레스 때문에 생리불순이 온 것 같다고 했다. 마음속 근심 걱정이 다 녹아내리는 기분이었다. 누나도 안심한 표정으로 내게 안겨왔다. 어른스러웠던 누나도 아직 어린 아가씨일 뿐이었다. 그런데 어젯밤 일이 살짝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피임 없이 몇 번이고 누나의 몸에 쏟아부었던 것이다. 어차피 임신이라 생각했기에 마구 뿌려댔었다. 설마 아니겠지 하고 생각했지만 찜찜하기는 했다. 그런데 불길한 예감은 꼭 맞아 떨어졌다. 누나는 한 달 뒤에도 생리를 하지 않았다. 테스트기를 써보니 선명한 두 줄이었다. 이제 누나는 불안한 표정도 아니었다. 당당히 내게 책임을 지라고 말을 했다. 나는 알겠다고 말을 하고 다시 확인을 했다. 병원에서 선명한 초음파 사진을 받아보았다. 뭔가 허탈한 기분이 들기도 했고 누나에게 속은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했다. 그렇게 누나는 마누라가 되었다. 친구의 말처럼 누나는 무서운 사람이었다. 그때 그 안쓰러운 눈빛을 보지 말았어야 했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교 3학년 남학생입니다. 국내 명문 대학에 다니고 있지요.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하는 편이었습니다.
덕분에 국내에서는 최고라는 명문대에 입학을 했죠. 하지만 집안 형편이 넉넉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용돈 정도는 직접 벌어야 했고 과외 자리를 알아보았습니다. 다행히 과외 자리는 쉽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학교 학생들은 과외 시장에서 인기가 많았죠. 다른 대학교 학생보다 과외비도 높은 편이었고요. 저 역시 어렵지 않게 일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재학 증명서를 가지고 면접을 먼저 보았는데 별다른 의심 없이 저를 채용하시더군요. 그래서 곧장 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지요. 제가 다니게 된 집은 방배동에 있는 아파트였습니다. 방이 4개나 있는 큰 평형대의 아파트였지요. 가르칠 학생은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이었습니다. 일주일에 3번, 2시간씩 수업을 하기로 했고 수학을 가르치기로 했습니다. 과외비는 적지 않은 금액이었지요. 중학교 수학을 가르치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르쳐야 할 학생이 문제였습니다. 생각보다 기본이 너무 부족하다고 느꼈지요. 그리고 공부를 하려는 열의도 없었습니다. 못하는 건 괜찮은데 안 하려고 하니 난감했죠. 하지만 이 좋은 과외 자리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름 학생에게 정성을 쏟았습니다. 어머님께도 딸의 수준을 솔직하게 말씀드렸고 조금은 돌아가겠다며 제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적어도 공부에 관해서는 누구보다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학생에 떨어진 자신감 회복부터 하려고 했죠. 다행히 어머님도 제 계획을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오히려 어머님이 제 계획에 호기심을 보이더군요. 지금까지 유명한 학원은 다 보내봤는데 별 효과가 없었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진도를 빨리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1학년 때 배운 것부터 점검을 했지요. 1학년 때 배운 수학은 쉽게 풀어내곤 하더군요. 자신이 할 수 있는 문제를 풀기 시작하니 학생은 자신감을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중간중간에 제가 개념부터 다시 알려주기도 했죠. 그렇게 1학년 과정부터 다시 쌓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도 그렇고 부모님도 조금은 불안해하셨습니다. 진도를 나가지 않으니 조급함이 생기신 모양이었죠. 저도 조금은 불안했지만 이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진도를 나가지 않고 조금은 돌아오는 길을 택했지요. 그리고 그 시간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한 달 정도의 시간이 흘렀고 다시 3학년 과정에 복귀를 하게 되었죠. 1학년 과정부터 쌓고 3학년 과정을 시작한 것이었죠. 그동안 어머님과도 매일 상담을 했고 그날그날 학습 상태와 분량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과외 시간은 2시간인데 어머님과도 1시간가량 상담을 했죠. 다행히 학생은 이제 3학년 과정의 문제도 곧잘 풀어냈습니다. 문제의 개념을 이해하니 학생도 자신감이 붙더군요. 정말 가슴을 쓸어내리게 되었습니다. 괜히 시간만 낭비하는 거 아닌가 걱정도 했었는데 다행히 학생의 수학 실력이 좋아지기 시작한 것이죠. 어머님도 크게 기뻐하시면서 저를 지지해 주셨습니다. 성적이 오를 기미가 보이기 시작하니 저에 대한 대우도 달라지더군요. 일단은 과외비를 올려주셨습니다. 돈을 더 올려주시면서 오래같이 하자고 하시더군요. 저도 이런 꿀알바를 그만둘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도 이제 저를 믿고 따르기 시작했지요. 이제 마음의 여유가 생기니 어머님과도 친해졌습니다. 어머님은 다른 과목도 해볼 생각 없냐고도 하셨고 가끔은 함께 식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한 고비를 넘기고 학생도 자신감을 회복했지요. 그러자 조금씩 마음의 여유가 생기더군요. 그제야 그동안 생각 못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죠. 일단 학생의 아빠를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아빠가 성형외과 의사라고는 들었는데 거의 마주치는 일이 없었습니다. 병원 일이 바쁘셔서 그런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녁밥을 얻어먹고 10시까지 있으며 상담까지 했는데도 아저씨는 들어오지 않았죠. 학생도 아빠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잘하지 않더군요. 그래서 그냥 가정불화가 있나 보다 짐작을 했을 뿐이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학생의 어머님이었습니다. 가르치는 학생도 엄청 예쁜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엄마가 더 예쁘십니다. 단순히 예쁘다기보단 뭔가 우아한 느낌이었죠. 저는 점점 두 사람과 관계가 편해지게 되었습니다. 학생에게는 오빠였고 어머님에게는 동생 같은 관계였죠. 식사를 하면서 어머님과는 술도 한 잔씩 하게 되었고요. 과외가 끝나면 학생은 다시 학원을 가곤 했습니다.
덕분에 어머님과 단둘이 남아 상담을 하는 경우도 있었죠. 하지만 나중에는 어머님과 밥 먹고 수다를 떨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학부모로 어머님을 대했습니다. 하지만 남녀가 단 둘이 자주 있다 보니 복잡한 감정들이 생기기 시작하더군요. 편하게 지내다 보니 노출이 생기는 경우도 있었죠. 하지만 그 정도는 서로 개의치 않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가벼운 스킨십도 이제는 불편하지는 않을 정도였죠. 아무도 없는 집안에서 그런 상황들이 생겼죠. 어머님과 대화도 잘 통하는 느낌이라 즐거웠습니다. 함께 대화를 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로 좋았습니다. 점점 어머님이 좋아지기 시작했지요. 언젠가부터 그녀를 제 여자로 만들고 싶어졌습니다. 그런 사실을 모르는지 어머님은 더욱 제게 살갑게 대했죠. 나중에는 정말 아무렇지 않게 팔짱도 끼고 하시더군요. 그때마다 어머니의 가슴살이 닿아서 힘들었지요. 어머님이 저를 정말 편하게 대하는가 보다 싶었죠. 그러던 어느 날 학생은 다시 학원을 갔고 어머님과 둘이서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싼 양주를 꺼내 한 잔씩 나눠 마셨죠. 그때 어머님이 자신의 속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저녁 시간이 외로웠는데 이렇게 남자랑 같이 있으니 좋다시더군요. 저에게는 여자친구 생겨도 종종 저녁 먹어달라고 하시더군요. 그때 저도 조금은 제 속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님 같은 예쁜 여자친구 생기면 좋겠다고 말이죠. 다행히 어머님이 해맑게 웃으시더군요. 어머님은 자기가 예쁘냐고 집요하게 물으셨고 저는 사실 어머님을 볼 때마다 설렌다고 말을 했습니다. 기분 좋으라고 한 소리지만 진심이기도 했지요. 어머님도 저 같은 남자를 만났으면 좋았겠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그럼 저를 남자친구라고 생각하시라고 했죠. 어머님도 피식 웃으면서 그럴까라고 하셨습니다. 기회다 싶어서 정말로 사귀자고 말을 했습니다. 말을 해놓고 보니 어색한 분위기가 찾아왔죠. 하지만 어머님도 거절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얼굴이 붉어진 채로 쑥스러워 하시더군요. 그래서 어머님께 대놓고 말을 했습니다. 키스 한번 해도 되냐고 물었죠. 지금 생각하면 미친 짓이죠. 대답을 듣지도 않고 그대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제 입술을 받아주시더군요. 이제 저에게 모두 넘어온 기분이었습니다. 기세를 몰아 한번 하고 싶다고 부탁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이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정신이 번쩍 드는 기분이었습니다. 미쳐서 크게 사고를 쳤구나 싶었죠. 하지만 어머님은 제게 더 이상 뭐라 하지는 않았습니다. 너무 나갔나 싶어서 사과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지금은 안 된다고 하시더군요. 적어도 언젠가는 된다는 소리니까요. 저는 그럼 언제 되냐고 물었고 어머님은 내일 전화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그 상황은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저는 설마 했는데 정말로 전화가 오더군요. 덕분에 저는 수업도 빼먹고 어머님을 만났습니다. 학교 주차장에 어머님의 차가 세워져 있었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어머님의 차에 탔습니다. 어머님은 짧은 스커트를 입고 계시더군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반사적으로 그녀에게 키스를 하게 되더군요. 어머님도 이번에는 저를 피하지 않았지요. 차에서 저는 어머님을 좋아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녀는 수줍게 웃으며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죠. 잠시 후 어머님이 그대로 차를 몰았습니다. 내친 김에 우리는 모텔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상상만 했던 일들을 시작했지요. 그녀는 상상했던 것처럼 아름다웠습니다. 그 순간에는 나이 차이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그녀를 가지고 싶다는 마음뿐이었죠. 나이를 떠나 제게는 정말 사랑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습니다. 이제야 진짜 사랑을 만난 느낌이었죠. 그 순간에는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도 제 품에 꼭 안기시며 얼굴을 붉히셨습니다. 여자로서 사랑받는 기분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만이라고 말을 하더군요. 그때는 그냥 하는 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미 우리는 마음이 통했다고 생각을 했죠. 하지만 그 뒤로 정말로 기회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월, 수, 금요일에 과외를 갖고 어머님과 저녁 식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많은 대화를 했고 그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스킨십은 거절을 하셨습니다. 남편이 언제 들어올지 몰라 두려워하셨죠.
인생을 걸고 모험하고 싶지는 않다고 했지요. 그래도 식사를 하면서 가볍게 키스는 했습니다. 그녀와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점점 더 그녀에게 빠져들었죠. 하지만 남자로서 욕구가 생기지 않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작정하고 한번 하자고 부탁을 했죠. 그러자 어머님은 예상외로 순순히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다만 내일 다시 연락을 주신다고 하시더군요. 어머님도 제게 마음이 없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다만 극도로 조심을 하시는 것뿐이었습니다. 그 뒤로도 우리는 사랑을 키워갔습니다. 죄책감보다는 만족감이 더 큰 상황이었죠. 그리고 아무도 모를 거라 생각을 했지요. 그런데 어느 날 깜짝 놀랄 일이 있었습니다. 학생이 대뜸 제게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우리 엄마 좋아하냐고 말이죠. 저는 깜짝 놀랐지만 절대로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학생은 피식 웃고 말더군요. 정말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죠. 그리고 학생이 웃으며 말을 하더군요. 자기 엄마가 예뻐서 아직도 인기가 많다고 말이죠. 그리고 제가 엄마를 쳐다볼 때 심상치 않았다고 했죠. 그러면서 학생은 자기가 저를 찜했다고 하더군요. 그러니 다른 여자한테 눈 돌리지 말라고 했죠. 어이도 없고 당황도 했습니다. 그래서 딱 잡아떼면서 공부나 열심히 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내심 심장이 벌렁거리더군요. 아무도 모른다 생각했는데 티가 났던 모양이었죠. 그제야 저는 두려움이라는 것이 생겼지요. 그 뒤로는 어머님께 한번 하자고 말하기 힘들었습니다. 어머님을 볼 때 시선에도 신경이 쓰였고요. 하지만 가끔 제가 한번 하자고 말을 안 해도 어머님이 먼저 연락을 해오기도 했습니다. 그런 날이면 어김없이 그녀와 데이트를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이전 같지 않았습니다. 불륜을 저지른다는 죄책감이 크게 다가왔습니다. 혹시나 누가 알게 될까봐 두려움도 커지더군요. 그리고 학생이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 서로 스케줄 맞추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자연스럽게 저의 과외도 끝나게 되었죠. 과외를 그만두니 어머님과는 연락이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딱히 계기는 없지만 그냥 서로 연락을 하지 않게 되었죠. 조금은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저는 여자친구가 생기게 되었고 어머님에 대한 아쉬움도 희미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여자친구에게만 집중할 생각입니다. 그때의 일을 떠올리면 많이 반성하게 됩니다. 두 번 다시 남의 가정을 망치는 짓은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1살의 직장인입니다. 나름 중견기업에 다니는 중입니다. 회사는 외국계 글로벌 기업의 파트너사입니다. 때문에 연봉도 높고 복지도 좋습니다. 영어로 국제회의를 하기에 영어도 필수지요. 저는 회사의 물류 업무 담당이었고 우리 팀에만 8명이 근무를 했습니다. 다들 외국어에 능통한 인재들이었죠. 의로는 직속 팀장님이 있고 이사님도 있지만 실제로 업무를 총괄하는 것은 과장님이었습니다. 과장님은 저보다 5살 많은 노처녀입니다. 실력이 없으면 금방 잘려나가는 회사인데 능력을 인정받아 자리를 지키고 있는 분이었죠. 해외 명문대 출신이었고 강단이 있는 분이죠. 직원들도 대부분 명문대 출신이고 부잣집 자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들 자존심 하나는 대단했었습니다. 하지만 과장님께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일 못하면 누구든 박살을 내버리곤 하셨죠. 정말 카리스마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임원분들도 능력으로 인정하시는 분이었고 일처리는 완벽하게 하시는 분이었죠. 그래서 누구도 반항하지 못했죠. 몇몇 여직원들은 과장님께 엄청 깨지고는 눈물을 펑펑 쏟아내며 회사를 그만두기도 했죠. 하지만 과장님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더군요. 어차피 못 버틸 놈들은 빨리 나가야 한다며 임원들께도 당당한 편이었죠. 그런데 신기하게 임원들도 수긍을 해주었죠. 저 역시 입사 초반에 엄청 많이 깨졌습니다. 남들처럼 자존감 내세울 처지는 아닌지라 납작 엎드려서 복종하고 노력을 했죠. 덕분에 1년쯤 지나면서는 혼이 나는 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과장님께 조금은 신뢰를 받는 느낌이었죠. 하지만 여전히 과장님이 무섭고 어려웠습니다. 과장님 때문에 긴장감을 가지고 출근을 해야 했습니다.
덕분에 인사고과 점수는 좋은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곳에서 탈출하고 싶은 마음이었죠. 얼굴은 예쁜 편이지만 여자로서 인기가 없었죠. 다른 직원들에게도 그저 무서운 상사일 뿐이었고 뒤에서 온갖 악담들을 늘어놓곤 했지요. 하지만 과장님은 회사에서 탄탄대로였습니다. 실제로 일은 완벽하게 하는 편이었으니까요. 조만간에 과장님이 승진할 거란 소문도 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과장님이 다급히 저를 호출했습니다. 저는 뭔가 일이 터졌구나 하고 직감했습니다. 순간 긴장감으로 소름이 쫙 끼치더군요. 혹시나 내가 뭔가 실수를 한 건가 두려움이 앞섰죠. 그래서 급히 회사로 달려갔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니 넋이 나간 과장님이 있었습니다.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졌구나 싶었죠. 과장님이 화를 내기보다는 초조한 표정이었죠. 일단 제 문제는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죠. 그때 과장님은 모니터에 자료 하나를 띄우셨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수정 가능하냐고 하시더군요. 알고 보니 재무팀에 보낸 자료와 거래처에 보내는 서류가 틀린 것이었습니다. 이건 서류 입력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무래도 서류 자체가 바뀐 것 같았습니다. 중간에 들어가는 자료가 완전히 다른 것이었죠. 그래서 금액 차이가 크게 나고 있었죠. 이대로 처리가 되면 모가지가 날아갈 판이었죠. 저는 일단 서류 책임자를 불러야 한다고 했지요. 그러자 과장님이 한숨을 내쉬면서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 서류는 과장님이 잘못 처리한 것이었죠. 완벽하던 과장님이 크게 사고를 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크게 당황했던 것이죠. 하지만 일단은 문제를 바로 잡아야 했습니다. 저는 당황해하는 과장님 대신 전화를 들었습니다. 거래처 담당자의 휴대폰으로 먼저 연락을 했지요. 다행히 아직 그쪽에서도 최종 결제가 안 되었더군요. 아마도 내일 아침에 처리가 될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애걸복걸하면서 결제를 멈춰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나마 담당자랑은 술자리에서 친분이 있었습니다. 겨우겨우 거래처 담당자에게 확답을 들을 수 있었고 밤중에 서류를 들고 담당자의 자택까지 찾아갔지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거래처 담당자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기존 서류는 취소했고 재결제가 이뤄졌습니다. 우리 회사 프로그램에서도 정정 작업이 진행되었고요. 다행히 일은 큰 무리 없이 수습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정 사유는 곧 회사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사님께 불려가 엄청 깨졌습니다. 수습을 제가 했더니 제가 책임자가 되어버린 것이었죠. 이사님실에서 과장님이 보는 앞에서 엄청 깨졌지요. 과장님은 제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지난밤에 과장님이 간절하게 부탁을 하셨죠. 그래서 이번 한 번만 제가 뒤집어 쓰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억울한 감정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동료들이 저를 위로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저를 호출하시더군요. 동료들은 더욱 측은하게 저를 위로하더군요. 그리고 옥상에서 과장님을 만났습니다. 과장님은 눈물까지 그렁그렁 맺혀서 사과를 하더군요. 그런 과장님의 모습은 처음이어서 저도 당황을 했죠. 원망도 하고 화도 났었는데 그 순간 저도 모르게 화가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오히려 저는 과장님을 달래고 내려왔습니다. 잠시 후 과장님은 평소와 같은 모습으로 자리로 돌아왔죠. 뭔가 과장님의 연기에 말려든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과장님이 저녁을 사겠다고 하셨습니다. 괜찮다고 했지만 결국은 거절할 수 없었지요. 억울한데 밥이라도 비싼 거 얻어먹자 싶었죠. 그래서 곧장 소고기 전문점으로 향했습니다. 곧 소고기가 구워지기 시작했고 과장님은 술을 따라주시면서 정말 미안했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남자답게 나가고 싶었죠. 그래서 괜찮다고 이미 잊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싼 거 먹어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과장님은 빵 터지시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잘 못 먹어본 비싼 부위들을 시켰지요. 억울했지만 만족스러운 식사였습니다. 비싼 고기들과 함께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입사 후 과장님과 단둘이 마시는 건 처음이었죠. 처음으로 과장님과 오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과장님은 자신에 대한 평가도 알고 계셨습니다. 자기도 잘해주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된다더군요. 그래서 욕도 많이 먹는 거 알고 있다고 하시더군요. 들어보니 어릴 때부터 미국으로 유학을 갔고 인종차별도 당하면서 힘들게 살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격도 좀 독하게 변한 것 같다고 하셨죠. 약점을 보이면 공격을 당한다는 불안감이 있었고 누구에게도 약해 보이고 싶지 않다고 하시더군요. 어제 실수를 확인하고는 멘붕이 왔었다고 털어놓더군요. 자신의 실수에 머리가 백지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가장 믿을 수 있는 제게 전화를 했다더군요. 과장님의 사연을 들어보니 또 측은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좀 더 시키자고 했습니다. 과장님이 빵빵 터지시더군요. 덕분에 과장님도 술을 많이 마시셨습니다. 소고기 집을 나올 때 둘 다 만취 상태였습니다. 그래도 뭔가 기분은 즐거웠습니다. 뭔가 과장님의 약점을 잡은 것 같은 승리감을 느꼈죠. 마음속으로 과장님이 더 이상 무섭지도 않았죠. 그래서 과장님과 어깨동무를 하면서 이 차를 외쳤습니다. 과장님도 지지 않겠다는 듯 코를 외치더군요. 그러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제가 누워있는 곳은 집이 아니었지요. 그리고 옆에 또 다른 사람이 누워있더군요. 정말이지 심장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크게 놀랐습니다. 과장님이 산발이 된 채로 누워있었지요. 혼자 어제의 일을 급히 더듬어 봤습니다. 분명 2차 가자고 소리치면서 과장님과 어깨동무를 했는데 그 이유는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텔에서 깨어난 것이었죠. 다행히 우리는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과장님은 치마가 약간 올라와 있었지만 옷을 입은 채 침을 흘리며 자고 있었죠. 하지만 제가 깨어나니 과장님도 곧 눈을 떴습니다. 과장님도 저 못지않게 크게 놀라는 모습이었습니다. 뒤늦게 침을 닦고 난리도 아니었죠. 항상 완벽하던 과장님의 그런 모습은 처음이었죠. 하지만 우리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급히 택시를 타고 집에서 옷을 갈아입고 출근을 했습니다. 과장님은 거의 처음으로 그날 지각을 했지요. 급하게 나오느라 화장도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에 괜히 웃음이 나오더군요. 뭔가 과장님의 약점을 공유한 느낌이었죠. 하지만 과장님은 과장님이었습니다. 그날 과장님에게 불려가 크게 혼이 났습니다. 그래도 이제 과장님이 무섭지는 않더군요. 과장님도 이전보다 제가 더 편해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을 더 많이 시키시더군요. 가끔은 자기 일도 제게 슬쩍슬쩍 넘기시곤 했지요. 저는 그때마다 비싼 소고기를 얻어먹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과장님도 조금씩 웃기 시작하더군요. 과장님이 편해지니 회사 생활이 편해진 느낌이었습니다. 그제야 과장님의 외모도 조금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보니 제법 예쁜 얼굴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예쁜 얼굴을 또 모텔에서 보게 된 것이었죠. 금요일이라고 방심하고 마신 게 화근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서로 옷까지 벗고 누워있더군요. 과장님은 나신으로 제 품에 안겨 침을 흘리고 있었죠. 그런데 지난밤에 사랑을 나눈 흔적도 보였습니다. 어렴풋이 과장님과 했던 일들이 기억이 나더군요. 과장님이 유학 시절을 떠올리다 눈물을 흘리셨지요. 항상 강하던 과장님의 눈물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여성의 눈물에 약한 것 같았습니다. 잠이 든 과장님이 예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리고 다시 사랑을 나누었지요. 나만이 그녀의 아픔을 위로해 줄 수 있다 생각했죠. 작은 실수로 과장님께 혼이 날 때도 있었지만 혼을 내는 과장님의 입술도 귀엽게 보이더군요. 그리고 그런 날은 꼭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그런 날이면 아침에 함께 눈을 뜨는 게 당연하게 되었고 눈을 뜨면 서로 진하게 키스를 나누기도 했고 시간이 남으면 그대로 한 번 더를 외치기도 했지요. 그런데 어느 날 부사장님이 저를 호출하셨습니다. 저는 무슨 일인지 놀라서 과장님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과장님은 아침부터 자리를 비운 상태였지요. 무슨 일인지 긴장해서 부사장님실로 향했습니다. 아침부터 자리를 비웠던 과장님이 그곳에 계시더군요. 그런데 두 사람의 표정이 많이 좋지 않았습니다. 부사장님이 제게 호통을 치시면서 대체 회사에서 뭔 짓을 하고 다니냐고 하시더군요. 회사가 연애질이나 하는 곳이냐고 소리치셨지요. 부사장님이 우리의 관계를 알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이런 것도 조사를 하나 싶었죠. 그런데 부사장님이 비닐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봉투에 든 것은 두 줄이 선명한 임신 테스트기였습니다. 철저한 과장님이 저런 걸 들켰다니 믿기지 않더군요. 하지만 곧 정신이 번쩍 들어 과장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설마 아니겠지라는 간절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그리고 과장님은 얼굴을 푹 숙이시더군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뭔가 숨통을 조여오는 기분이었습니다. 부사장님의 호통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문제이니 알아서 하겠다 했습니다. 부사장님이 어이없는 표정으로 절 보시더군요. 그리고는 저를 한 대 치려는 신용까지 하셨습니다. 부사장님이 개인사에 간섭하는 게 오히려 화가 났죠. 아무리 생각해도 부사장님이 너무한다 생각했었죠. 그래서 회사 때려칠 각오로 대들려고 했습니다. 그때 과장님이 살짝 짜증을 내시더군요. 그리고 아빠 그만해라고 말을 했습니다. 정말이지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동안의 의문들이 한 번에 해소가 되었죠. 과장님이 임원들과 유독 친한 이유도 알게 되었습니다. 임원들에게는 그저 귀여운 조카였던 것이었죠. 그래서 더 잘해야 한다는 압박이 심했던 것이고 아빠 회사라 행동에 더 신경을 썼던 것이었죠. 그래서 사람들과도 잘 어울리지 못했던 것이죠. 그 뒤로 우리는 속전속결로 결혼식을 발표했습니다. 주례는 사장님이 맡아주셨고 직원들 모두가 축하를 해주러 왔습니다. 그녀는 최근에 예쁜 딸을 낳았고 육아휴직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덕분에 저도 매일 칼퇴근을 하고 있지요. 딸과 함께 잠든 마누라를 보다 보면 가끔 혼자 놀라기도 합니다. 그리 싫었던 과장님이 내 마누라가 되다니 말이죠.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